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클루즈입니다. 이 책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2번 정독을 하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클루즈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죠. 클루즈는 어떤 문제에 대한 서툴거나 세련되지 않은 그러나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해결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긴 했지만 완벽하지 않은 엉성하게 기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뇌 역시 진화 과정이 빚어낸 기이한 산물인 클루지로 체계적이지 않고 불완전한 작동을 합니다. 이런 클루지한 뇌 작동으로 인해 인간이 기억과 판단에 있어 합리적이고 완벽하기보다 오류와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 기억이 왜 그렇게 자주 기대를 저버리는지,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거짓된 것을 믿고 참된 것을 믿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0달러짜리 전자레인지를 살 때 25달러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시내 반대편까지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1000달러 텔레비전을 살 때는 똑같은 액수, 그러니까 25달러를 아끼기 위해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비율이 작다고 같은 액수를 무시해 버리는 거죠. 우리는 맥락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맥락이나 단서를 이용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면 그것을 자동으로 일반화해서 그 사람의 다른 측면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후광 효과라고 하죠. 그 반대인 경우는 갈퀴 효과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가 더 눈에 띄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류로 가득 찬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먼저 잘 알고 이 단점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고귀한 우리 마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마음의 오류들을 인식했다면 그 다음엔 마음의 클루즈를 극복할 방법을 알아야겠죠. 오늘은 저자 게리 마커스가 제시하는 클루즈를 이겨내는 13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클루즈를 이겨내는 13가지 제안. 대안이 되는 가설들을 되도록 함께 고려하라. 우리 인간은 증거들을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에 익숙지 않다. 우리의 사고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대안이 되는 가설들을 함께 고려하는 훈련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대안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만으로도 추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를 생각하라라는 간단한 원칙의 가치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다. 지금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있었을 만한 것 또는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숙고하는 반사실적 사고의 가치 또한 증명되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이나 가능성에 대해 성찰할수록 우리의 사고 능력은 개선될 것이다. 빌 클린턴 정부의 첫 재무장관이었던 로버트 루비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내 생애의 여러 국면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은 내가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도 갖고 있지 못한 확신을 모든 것에 대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올바른 선택은 종종 최종 선택한 길뿐만 아니라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이해도 필요로 한다. 문제의 틀을 다시 짜고 질문을 재구성하라. 이 비누는 99.4% 순수한가? 아니면 0.6% 유해한가? 우리가 듣고 보고 읽는 모든 것들은 정치인, 광고주,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 직원에 의해서도 일상적으로 가공되고 있다. 모든 것들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유권자,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사태를 회의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상대의 질문을 재구성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안락사 법규를
살인적인 의사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위험 있게 죽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볼 것인가? 근무 시간이 시간제로 줄어든다면 그것은 임금의 삭감인가?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인가? 어떤 문제를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라. 맥락 기억은 우리가 언제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감을 뜻한다. 우리가 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다시 우리가 어떤 대답을 찾아내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문제를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이런 편향을 교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가 아님을 명심하라. 믿든 말든 미국 인구를 통틀어 신발 크기와 일반 지식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큰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작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보다 역사와 지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아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이 더 큰 신발을 사서 신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똑똑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발이 크다고 해서 더 똑똑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식의 상관관계를 실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와 혼동하는 자연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위에서 언급한 상관관계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을 토대로 한 자연스러운 추론은 즉 한 요인이 다른 요인의 원인일 것이라는 추론은 옳지 않다. 위에 예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지구를 가장 최근에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발이 작은, 따라서 가장 작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곧 역사 수업을 받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갓난아이들과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 때문이다. 우리는 자라면서 배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그 자체로 우리가 배우는 것의 원인은 아니다. 여러분이 가진 표본의 크기를 결코 잊지 말라. 의학에서 야구 통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결론 도출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크기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할 때가 많다.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은 우연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되풀이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표본이 클수록 추정치는 신뢰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다 평균적으로 더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어느 야구선수가 한 경기에서 4할을 치는 것은 한 시즌 동안의 모든 경기에서 4할을 치는 것과 도저히 같을 수 없다. 비록 이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쉽게 잊곤 한다. 큰 수의 법칙이라고 알려진 이것을 처음으로 정식화한 사람은 이것이 너무 분명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조차 자연의 어떤 본성에 의해 그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일상적으로 무시한다. 우리는 흔히 표본이 매우 작을 때조차 그곳에서 발견한 유형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를테면 겨우 몇몇 야구 경기에서 또는 단 하루의 주식시장 결과에서 발견되는 유형은 순전한 우연 이상의 것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은 어느 뜨내기가 지난 10경기에서 4할을 치면 그 선수가 공을 정말 잘 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3할 타자가 때로는 며칠 동안 4할 타자처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루하루의 시장 변동을 특별한 뉴스와 결부시키는 주식시장 분석가들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 오늘 시세가 올라간 까닭은 에크미 페더레이티드사가 예상외로 높은 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분석가가 실제로 오늘의 시세 상승은 우연한 등락 이상의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다행히도 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에 따르면 일반인이 큰 수의 법칙에 더 민감해지도록 가르치는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의 충동을 미리 예상하고 앞서 결정하라.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스스로를 돛대에 묶었다. 우리는 모두 그를 배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위가 만족스러울 때 앞으로 일주일 뒤에 먹을 식품을 고르는 것과 배고플 때 가게에서 사 먹는 인스턴트 식품을 비교해 보라. 만약 우리가 미리 결정한 것들만 구매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한 식품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연말 쇼핑을 위해 1년 내내 돈을 묶어두는 크리스마스 적금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이다. 유동성이 힘인 세상에서 왜 돈을 미리 떼어놓는가? 그러나 우리의 진화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이것은 완전히 사리에 맞는 전략이다. 유혹은 우리가 그 대상을 볼 수 있을 때 가장 크다. 때문에 우리는 순간의 충동에 휩싸여 있을 때보다 미래를 계획할 때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쉽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막연히 목표만 정하지 말고 조건 계획을 세워라. 체중을 줄이겠다 또는 이 논문을 마감 시한 전까지 끝낼 것이다 와 같이 막연하게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다. 단순히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심리학자 피터 고리처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구체적인 조건 계획의 형태로 바꿀 경우에 이를테면 감자튀김을 보면 그것을 멀리 하겠다와 같이 X이면 Y다의 형태로 바꿀 경우에 성공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한다. 우리의 클루지스러운 본성에 대한 이해는 왜 거의 모든 것들이 조상 전래의 반사체계를 거쳐야 하는 반면에 나중에 진화해 반사체계에 접목된 숙고체계는 뇌의 결정에 제한적인 영향력만 행사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잘 짜인 조건 계획은 이러한 제한을 비켜갈 수 있는 한 방법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이런 계획을 통해서 추상적인 목표가 선조체계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즉 모든 반사의 기본이 되는 X이면 Y다의 형태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오래된 체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피로하거나 마음이 산란할 때는 되도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 피로하거나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피로할수록 숙고체계보다 반사체계에 더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주의가 산만할 때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에게 과일 샐러드와 초코 케이크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그 소비자가 7자리 숫자를 외워야 하는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보다 더 자주 초코 케이크를 선택했다고 한다. 만약 여러분이 감정으로만 결정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합리적 결정을 선호한다면 그것을 위한 승리의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승리의 조건이란 바로 적절한 휴식과 최대한의 주의 집중이다. 언제나 이익과 비용을 비교 평가하라. 이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와닿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마음의 예방 틀 속에서 행동의 비용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추진 틀 속에서 행동의 이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건전한 판단은 당연히 비용과 이익의 두 측면을 비교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를 게을리하면 우리의 기질과 기분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 덧붙이자면 경제학자들이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분이 이것 아니면 무엇을 했을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라. 하나를 하면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라. 예컨대 공공기금 1억 달러를 야구장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려 한다고 하자. 1억 달러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아니라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맥락에서 야구장을 건설하면 어떤 다른 기회들이 이를테면 채무를 갚아 장래의 이율 지급을 줄이는 일이나 초등학교 3개를 새로 짓는 일 등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가 라는 맥락에서 이 사업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비용들은 가시적인 가격표를 달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무시할 때가 많다. 개인의 수준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이것 아니면 다르게 보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하라. 실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대답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덜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 자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명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며 따라서 관련 정보들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더 세련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자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는 사무원들은 꽃이 그려진 포스터 아래에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보다 사람의 눈이 그려진 포스터 아래에 설치되어 있을 때 더 자주 커피값을 지불한다. 사람의 눈이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거리를 두어라. 불교에서 가르치기를 모든 것이 현재의 순간에 더 중요하게 보인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은 옳다. 만약 미친 자동차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한다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자동차를 피한다는 단기 목표의 달성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라. 그러나 내가 식사를 마친 뒤에 초코 케이크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을 때면 나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묻곤 한다. 건강 유지라는 나의 장기 목표에 비해서 단 것을 좋아하는 내 입맛을 만족시킨다는 나의 현재 목표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여러분이 상관을 씹어대는 이메일을 보내면 지금은 기분이 흐뭇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가까운 것과 먼 것에 대해 거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곧 가까운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먼 것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무작정 멀리 살핀다고 해서 언제나 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이 몇 개월 뒤에 무슨 일을 하기로, 이를테면 6개월 뒤에 자선 행사에 참석하기로 또는 아이들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약속했던 경험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 약속 당시의 그 일은 전혀 해롭지 않게 보였겠지만 실제로 약속을 이행할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것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진 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미래의 내가 현재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를 되도록 자문해 보아야 한다. 또한 자신이 현재와 미래를 각각 어떻게 다르게 다루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즉각적인 사고와 거리를 둔 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지금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에만 의존해 결정을 내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잠시 기다리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내일도 원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만약 그 욕구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비합리성은 종종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반면에 복잡한 결정은 시간을 두고 그것에 몰두할 때 가장 훌륭하게 이루어진다. 생생한 것, 개인적인 것, 일화적인 것을 경계하라. 이것은 자신에게 거리를 두기에 뒤따르는 귀결이다. 이것을 실천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앞에서 우리는 직접 볼 수 있는 과자와 그저 그를 통해 머릿속에 떠올린 과자의 상대적 유혹에 대해 살펴보았다. 좀 더 강력한 예는 대학생들과 콘돔 상품에 대한 티머시 윌슨의 연구일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의 고전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이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에게 두 가지 출처의 정보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컨슈머 리포츠에 보고된 통계학적으로 탄탄한 연구 결과로서 A 상표의 콘돔들에 더 후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한 학생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단 하나의 일화로서 B 상표의 콘돔을 추천하였다. 이유는 A 상표의 콘돔이 한창 성교하는 도중에 찢어져서 혹시 모를 임신에 대한 불안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었다. 이 두 글을 읽은 뒤에 사실상 모든 학생들은 컨슈머 리포츠가 더 믿을만하며 다른 친구들이 일화적 증거를 토대로 선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거의 3분의 1의 학생들은 생생하고 일화적인 것에 굴복하여 B상표를 선택하였다. 네 발 달린 우리의 선조들은 아마도 가장 화려하거나 극적으로 보이는 것에 주의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는 시간을 두고 그것에 대해 성찰하는 사치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비개인적이지만 과학적인 것에 특별한 비중을 두는 것은 생생한 것에 현혹되기 쉬운 우리의 성향을 보완해 줄 것이다.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 결정은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완전한 정보를 획득하고 모든 우발적인 경우와 반대 경우들에 대해 충분히 성찰할 때까지 모든 결정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지금까지 제시한 전략들은 간편한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똑같은 거리에 있는 똑같이 관심을 끄는 두 건초 더미 사이에서 선택을 망설이다가 굶어 죽었다는 뷰리던의 당나귀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신중한 결정은 가장 중요한 선택을 위해 아껴두어라. 합리적으로 되려고 노력하라. 이 마지막 제안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주식 투자 조언 만큼이나 하찮게 들릴지 모른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것은 이론적으로야 맞지만 완전히 쓸모없는 얘기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되자고 스스로 되뇌는 것은 언뜻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다. 예컨대 내가 신념에 관한 장에서 서술했던 죽을 운명의 부각 현상을 생각해보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른 집단의 성원들을 더 모질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사람들에게 반응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되도록 합리적이고 분석적으로 답하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 효과는 줄어든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합리적으로 되자고 스스로 되뇌는 것이 유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렇게 하면 앞서 서술한 다른 기법들을 사용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자동적으로 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으로 되자고 스스로 되뇌는 것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머지 것들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상의 모든 제안들은 인간 마음의 한계에 대한 건실한 경험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이 제안들은 제각각 인간 마음의 상이한 약점들을 다루면서 진화를 통해 우리가 얻은 매끈하지 못한 점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기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인간은 가장 똑똑하고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낸 유일한 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신체나 정신 모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게 다행스럽게도 인간은 자신의 문제나 단점을 깨닫고 이를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나 단점을 먼저 깨달아야 실수와 오류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 클루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쉬운 책은 아니지만 의미 있고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방 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